금융정보 자동조회와 결산서 메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당 메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희 그 결산서나 금융정보 자동조회에 어떻게 회계적으로 반영되나 회계상에 어떤 부분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먼저 복식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복식부기라는 건 뭐냐면 거래에 대해서 이제 양 측면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로 1번에 보시듯 이제 식사 1,000원 이렇게 기록하는 건 이제 복식부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식사 1,000원짜리 식사를 했다. 이 거래에 대한 것만 나타내 주는데 이제 회계적으로 복식부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식사 1,000원짜리 식사를 했다. 그럼 그걸 뭘로 먹었나를 이제 기록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현금을 내고 먹었으면 이제 식사 1,000원과 현금 1,000원.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다. 식사를 했는데 그러면 식사 1,000원과 카드 1,000원.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게 회계에서 이제 복식부기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에 있는 내용을 밑에 이제 회계 처리로 보여주자면 이제 차변에 복리후생비 1,000원, 식사는 저희가 보통 직원들이 근로를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면 그 비용은 이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복리후생비 1,000원인데 이제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 미지급 비용은 카드로 결제했다는 가정하에 미지급 비용으로 일단 처리를 해 놨습니다. 여기까지 이 복식부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결산서라는 게 작성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럼 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가 되나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미수금, 미지급금과 관련된 건데 실예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무실을 이제 임차해서 쓰고 있으면 이제 다달이 임대료를 지불하죠. 근데 여기에는 거래가 하나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두 번의 거래가 발생됩니다. 1번 이제 거래 발생은 뭐냐면 저희가 이용료에 대한 그 사용에 대한 거래죠. 이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고요.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저희 홈택스의 매입 부분에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조회가 임대료에 대한 거래 발생을 회계 처리를 보시면 이제 임대료 100만 원, 이제 미지급금 100만 원. 여기서 이 미지급금은 뭐냐? 그러면 저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수령했을 때 바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건 아니죠. 뭐 다음 달 5일, 뭐 업체마다 다 다를 텐데 지급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이제 외상이라고 보면 돼요. 외상으로 임대를 하고 사용한 거죠. 그리고 그 임대료를 실제 지급할 때 이제 은행 계좌에서 출금을 하겠죠. 그럼 저희 금융정보 자동조회 은행 계좌 부분 출금에 출금 100만 원이 나갔을 거예요. 이제 그 100만 원은 임대료를 지불한 거지만 회계 처리상은 임대료 자체를 지불한 건 아니고 임대료에 대한 외상 때 임대료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발생한 그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지면 회계 처리는 보시는 것처럼 미지급금 100만 원, 이제 보통 예금, 이제 저희 법인 통장에서 나간 거죠. 회계적으로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회계적으로 보면 미지급금 같은 외상때인데도 미지급금, 뭐 외상 매입금, 미지급 비용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회계적으로 다 그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모든 많은 고객사들에 대해서 다 각각 나눠진 계정을 쓰는 것보다는 회계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하나를 통일해서 쓰자, 좀 구분해서 쓰자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이 외상때에 대한 계정 과목을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 비용 두 개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은 이제 홈택스,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 매입분에 대한 외상때는 외상 매입금, 그리고 카드를 결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로그인하고 저희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먼저 보이지고 좌측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금융정보 자동조회랑 결산서 메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금융정보 자동조회를 클릭하시면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금융정보 거래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홈택스, 은행계좌, 신용카드, 피지사 이런 곳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간은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이제 월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월은
조회하고 싶은 월 선택하셔서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간별로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로 조회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실 거는 여기 출처 부분에 지금 수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공의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라서 지금 수기로 표시가 되는데, 저희가 홈택스나 은행계좌 이런 데서 자동으로 불러온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가 자동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보시면 여기가 자동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수기로 내역을 추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네, 이제 내역을 살펴보면 이제 홈택스 상이니까 매입이 있고 뭐 매출도 있겠죠. 그리고 뭐 사용한 날짜, 그리고 거래처, 이제 금액들, 그리고 우리가 지정해야 될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거래처 부분은 홈택스에 있는 내용은 자동으로 거래처가 다 조회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분도 거래처가 다 자동으로 먼저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카드사나 홈택스에서 정보를 불러올 때는 다 거래처가 이미 있는 정보를 갖고 오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은행 거래 내역에서는 거래처라는 게 따로 없죠. 저희가 이제 적요 입출금할 때 메모 정도, 아니면 보내는 사람 이름, 뭐 받는 사람 이름 정도가 나와서 이제 거래처가 없어서 이제 거래처를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지면 이렇게 홈택스와 신용카드를 하나로 묶고, 은행 계좌를 또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 홈택스 같은 부분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미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카테고리도 최대한 정확한 내용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처는 자동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홈택스나 신용카드 부분의 카테고리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 회사 사정에 맞게 고쳐주시는 작업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무용품이 아니다, 우리는 뭐 소모품이다, 그러면 이렇게 소모품비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는 정도고요. 그래서 홈택스나 신용카드에서는 특별히 해주실 건 없는데, 이제 가장 많은 좀 작업을 현재는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은행 계좌에 관한 부분이라서 은행 계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은행 계좌에서는 이렇게 거래처를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러 하나는 거래처 지정을 안 하고 놔뒀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거래처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클릭을 하시면 저희 회사의 거래처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거래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기존에 있던 거래처가 아니다, 그럴 경우에 신규 거래처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거래처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뭐 자비스다, 그러면 이렇게 자비스 등록을 해주시고 생성하시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자비스라고 거래처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처 지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건 한 건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건들 한 건 한 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거래가 빈번하다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한 번에 거래처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정보 자동조회에서 적요 관리를 누르시면 이런 페이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거래처 지정이 안 돼 있는 거래 내역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대료다, 뭐 매달 나가는 거다, 이런 경우에는 그때 그때마다 거래처를 지정해 주지 않으셔도 여기서 한 번에 뭐 이것은 청송 빌딩에 대한 임대료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아까처럼 임대료라고 적혀 있는 적요에 있는 그 거래 내역들은 모두 아까 지금 청송 빌딩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그 거래처로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적요들은 이렇게 지정된 적요로 넘어가게 돼서 지정된 적요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정된 적요명이 앞으로 자비스 빌런즈다라는 적요명이 있는 거래 내역들은 모두 거래처가 자비스 빌런즈로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각 담당 고객사 업체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고객사 선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업체에 획일적으로 들어가는 적요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미 지정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가령 뭐 지방세다, 뭐 국민연금이다, 뭐 고용보험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거래처를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거래 내역 적요에 고용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거래처는 자동으로 고용보험으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거래처 지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카테고리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카테고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홈택스와 신용카드 거래 내역에서는 거래처명과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명은 저희가 불러온 정보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카테고리는 저희가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해서 그 거래처와 품명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최적합한 카테고리를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실 일은 이 카테고리가 우리 회사에 맞는 것인가? 맞다면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 틀리다면 알맞는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은행 계좌에서는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지정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객사에서 하나하나 카테고리 분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자동으로 되게 룰 적용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작업하실 일을 적게 하도록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미분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분류가 안 된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만 먼저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분류는 먼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출금에 대한 카테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조금 설명드릴 건 저희가 은행 거래에 대한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이 상단의 홈택스, 신용카드 여기서 나온 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기본 카테고리를 설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북이나 미수미지급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래가 발생해서 미지급이 달렸다. 은행 출금은 이렇게 사전에 거래가 되어 있는 것을 출금하고 입금한다 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것들은 비용 계좌는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거래가 이 홈택스나 신용카드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증빙이 없다, 아무 증빙이 없다, 저기서 거래된 내용이 아니다, 증빙 없이 거래가 된 내용이다, 그렇게 그런 거래라고 하시면 이렇게 증빙 없음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비용 카테고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맞는 비용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체크를 풀면 다시 원래 카테고리 리스트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하나씩 선택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한 번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 자동화, 이 카테고리 자동화는 매출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매출에 대한 출처가 어떻게 됐던 매출에 대한 카테고리는 상품 매출로 저희가 다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은 우리가 매출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상품 매출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상품 매출이 아니라 뭐 제품 매출이다, 아니다 우리는 뭐 임대료 수입이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향후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은 상품 매출이 아닌 임대료 수입으로 앞으로 카테고리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카테고리를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추가는 뭐냐라고 하면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홈택스 거래 중에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분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인데 카테고리를 지정할 때 하나하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명. 그래서 우리가 가령 또 자비스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비스 거래처명에 자비스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제품 매출로 하겠다, 아니면 뭐 임대료 수입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존 거래 내역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 거래 내역을 반영하면 기존에 우리가 카테고리를 설정했던 그 거래 내역들도 모두 이렇게 임대료 수입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 이후의 건들에 대해서만 임대료 수입으로 카테고리가 반영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등록을 해주시면 네, 앞으로는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에 거래처 항목에 자비스가 포함됐다라는 거래는 다 카테고리가 임대료 수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테고리는 지금 회계 계정 과목이거든요. 근데 우린 좀 세분화하겠다, 아니면은
회계 개정 과목이 직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카테고리 이름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카테고리 관리에 가셔서 내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면서 설명드리면 또 분류를 저희가 매입에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이다. 근데 카테고리를 뭘로 할 거냐라고 하면 저희는 뭐 회사 직원들이 근로를 하면서 먹은 밥값 식사나 아니면은 회식하는 것도 다 복리후생비로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식대랑 회식비랑 좀 구분하고 싶다. 일반 복리후생비야 뭐 회식비를 구분하고 싶다 아니면 식대를 구분하고 싶다면 구분하고 싶은 그 명칭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한번 회식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식비로 구분하고 싶다. 근데 이거 회계 개정 과목은 복리후생비이긴 복리후생비인 거죠. 하지만 복리후생비를 우리는 좀 구분해보고 싶다 이렇게 회식비로. 그래서 등록을 이렇게 해주시면 회식비라는 카테고리가 이제 별도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회식비를 선택하게 되면 저희가 결산서에는 복리후생비라고 반영이 되지만 여기 잠깐 설명드리면 리포트 월간 비용 여기서 복리후생비가 아닌 뭐 회식비가 별도로 나타나집니다. 지금 저렇게 구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식대건 뭐 회식비건 모두 복리후생비로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구분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누시거나 아니면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을 쓰기 싫다 우리는 뭐 다른 명칭으로 쓰고 싶다 우리가 볼 때 그럼 복리후생비 자체를 뭐 다른 명칭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된 카테고리는 여기 카테고리가 추가가 됩니다. 아까 설정한 게 저희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이었죠. 매입분 중에 카테고리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식비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생성이 됩니다. 물론 이걸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결산서에 반영되는 내용은 회식비라고 찍히는 게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반영은 되죠. 관리용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초반에 이제 복식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할 일은 이렇게 카테고리 회식비다, 뭐 복리후생비다, 소모품비다 이걸 선택하는 일로 끝나는데 그러면 복식부기가 아닌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해주면 저희가 자동으로 상대 계정을 저희가 설정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 설정을 해주신 거는 이 거래에 대한 내용이고요. 상대 계정은 저희가 자동으로 미지급 비용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동 설정되는 계정 과목을 설명드리면 이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홈택스 매출이건 뭐 매입이건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실 텐데요. 그에 대한 상대 계정을 자동으로 저희가 이 내용으로 자동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홈택스 매출은 저희가 서비스 매출이건 상품 매출이건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시면 그에 대한 상대 계정으로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가 되고요. 홈택스 매입 같은 경우에는 외상 매입금,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홈택스 매입,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매입과 신용카드 매입을 조금 구분시켜 놓은 게 이제 거래가 신용카드는 거래가 되게 빈번하고요. 그리고 미수 미지급 관리할 때는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미수 미지급 관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 구분해 두기 위해서 이렇게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물론 여기 신용카드 매입은 체크카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정보 자동조회 항목에서 신용카드에 등록된 내용들은 다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계정은 이렇다라는 것 먼저 알고 계시고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산서에 반영이 되는데요. 결산서 메뉴를 한번 볼까요? 결산서 좌측에 결산서 메뉴를 보시면 저희가 금융정보 자동조회에서 불러온 내용 그리고 거래처를 입력하고 카테고리를 지정한 내역들이 다 저희 결산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로 모여집니다. 여기 은행건 283건 카테고리 미지정으로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테고리가 지정되지 않은 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지정되지 않은 건은 저희 결산서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거래처를 지정하지 않은 것도 결산서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은 모두 카테고리와 거래처 입력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처 지정을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수 미지급 내용도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진 않은데 이것도 계속 추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 미지급 관리를 하려면 해당 거래처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냐, 얼마를 더 지급해야 되냐 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거라서 거래처를 지정을 해 주셔야 이 미수 미지급 관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카테고리와 거래처가 모두 입력된 건에 대해서만 결산서에 보여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재무상태표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자산 그리고 또 부채 그리고 자본을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 중에 비용 같은 거 이렇게 설정하시잖아요. 복리후생비, 뭐 소모품비 그런 것들은 재무상태표에 들어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소모품비라고 설정을 하면 저희가 상대 계정은 그 추처에 따라서 외상 매입금이나 뭐 미지급 비용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고 했죠. 이제 그렇게 자산이나 부채 같은 내용들이 이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비용.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홈택스나 신용카드에서 카테고리 설정하는 그런 비용들이 여기에 나타내지게 됩니다. 해당 이 계정들에 대한 금액을 클릭하시면 그 세부 내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짜와 출처, 전자기금에서 상세 구매 대행이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결산서는 조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예정에 있고 개발 중인 건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지금 급여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여 시스템은 있는데 지금 연동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면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데이트가 되고 난 후에는 급여 대장에 급여가 작성되면 자동으로 하단에 이런 분계가 생성이 되고 이 내용들이 결산서에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출금을 하죠.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급여가 아니라 급여가 발생돼서 지급하지 않은 급여 미지급 비용으로 저희가 자동으로 처리할 텐데요. 급여를 내보낼 때는 미지급 비용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데이트 중에 있는 게 혼합 분계인데요. 이게 뭐냐면 거래는 한 건인데 분계가 2개로 나눠지는 내용이거든요. 밑에 분계로 예시 드린 것처럼 저희가 투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본금을 증자했는데 자본은 주식 액면가액은 1,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으로 발행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발행 자체는 1억으로 했다. 그러면 이 거래가 2개로 나눠지거든요. 자본금 1,000만 원, 액면가액과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9천만 원은 회계상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한 거래에 대해서 2개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지정되게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거래에 대해서 분계가 여러 가지로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로 지정될 수 있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것도 지금 결산서에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올해 안에 고정자산 관리 대장이라는 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거기서 감가상각비 계산 그리고 그 계산된 감가상각비가 결산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업데이트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비스 인공지능 격리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처음부터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기존에 다른 곳에서 이용하시다가 중간에 저희 인공지능 격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 이전의 데이터들은 저희가 저희 자비스 내부에서 볼 수 없을 텐데요. 이전의 내역을 업로드 시켜서 이어서 저희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에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이용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산서 그리고 금융정보, 자동정보를 좀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래처와 카테고리를 잘 지정해 주시면 보다 좀 정확한 결산서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로 이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들처럼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실제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세금 신고에 사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시는 것은 내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그래도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게 실제로 신고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정확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점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